예, 그럼 오후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발표, 첫 발표는 진주교육대학에 계시는 박기용 교수님의 번국회의 유래와 거창 용산 번국회의 전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박기용 교수는 교육 분야뿐만 아니고 이 한문 또 특히 지역 문화에 대한 많은 연구 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보지 교수로 이렇게 역임하셨습니다. 그 제주교육대학교 대학원장을 역임하신 학문과 이 인품을 두루 이렇게 갖추신 분으로 이렇게 좋은 평을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 박기용 교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번국회의 유래와 거창 용산 번국회의 전개라는 제목으로 내 말씀을 적어봤습니다. 번국회가 언제부터 어디서 시작됐는가 이걸 찾아봤는데 중국 민속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연도는 대체로 아마 2, 3세기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민속이라는 게 정확하게 몇 년에 딱 생겨가지고 몇 년에 끝났다 이런 걸 잘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번국회라는 게 우리 지역 문화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쪽을 주로 이제 탐색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창에 번국회가 있다는 이야기는 저도 뭐 옛날부터 익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번에 이 글을 준비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요 지역적 특성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중국에서 유래된 것을 한번 보면 중국 도교 문화가 있는데 그 중에 장수하는 또 재앙을 막는 그런 풍습으로 시작이 됐다 하는 내용이 71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도사 비장방이 이제 비수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국화주를 마시면 어떤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족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고 내려오니까 집안에 있는 가축들이 다 죽어 있더라. 그러니까 집안에 만약에 사람이 있었다면 사람도 죽었을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이제 유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민속으로 점차 이제 확산되고 정착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창기는 국화가 이제 건강에 좋다. 재앙을 피하는 것도 되지만 건강에 좋다. 그래서 풍속통이라는 책에는 산 위에 이제 국화를 많이 심어져 있는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마시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수명이 전부 장수하더라. 그래서 그 인용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래 사는 사람은 뭐 120, 30세를 살더라. 중간쯤 사는 사람이 100살 정도 그리고 일찍 요절하는 사람이 7, 80을 살더라. 그래서 이게 다 이제 국화 탓이 아니냐. 이건 이제 건강 유래설입니다. 국화가 건강에 좋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믿고 사람들이 이제 국화를 선물을 하기도 하고 국화주를 같이 나누어 마시기도 하고 이런 기사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72쪽을 보시면 진서에
맹가 일화가 나와 있습니다. 맹가는 그 도연명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인데 거기 인용문에 나와 있듯이 한원의 참군 뭐 군사로서 이제 참여를 서쪽 정벌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마침 이제 용산에서 연회를 열 때 모두 이제 무신복장을 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맹가 모자가 날아갔다. 그런데 맹가는 이제 모자가 떨어진 줄 모르고 사람들이 이제 화장실에 가는 걸 보고는 환원이 저 맹가를 좀 골려주자 해서 모자 떨어졌다는 말을 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조롱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남겼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 와서 보고는 그 웃으면서 축석에서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놀래켰다. 그만큼 이제 뛰어난 문장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결국 중량절에 국화주를 마시게 된 유래가 처음에는 그 민속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리고 건강하고 관련되는 것으로 연결되고 그리고는 이어서 거기에 문장을 쓰는 글을 쓰는 유희까지 보태지는 과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도연명대에 와서는 단순한 유의로 끝나지 않고 그냥 유의로 끝났다면 그 뭐 풍류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그럴 텐데 그 도연명 시절에 보면 이게 이제 언일사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상국유사에 보면 신라 때 차를 다려서 중량절에 미륵세존에게 올렸다 그런 말도 있고 또 오대산에는 그 일을 신께 이날 절을 한다 그런 기록도 있고 그리고 고려 때 그 소교 동동을 보면 아의 약이라 먹는 황화꽃이 안에 드니 그러니까 황화꽃이 제철 안에 피니까 새서가 넣는구나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동동이라는 악기고 작은 폭이겠죠.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세시풍속으로서 이 노래를 부른 거 보면 이때는 이미 일반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고려 때는 주로 이제 왕들이 외국 사신에게 연회를 베풀어서 국화주를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조선시대에도 이어져 가지고 상왕이나 사신들에게 주연을 베풀고 하는 풍습이 현종 때까지 지속이 됐다. 그런 기록이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단 이제 재변이 있거나 흉년이 들면 그 해는 이걸 중단을 했다. 그런 기록도 있고. 그래서 이 사대부 문인들은 이런저런 풍습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중량절의 그 번국회 행사를 했는데 주로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국화주를 마시고 시문을 짓는 걸로 이렇게 이제 행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민들은 조선 후기 서민들은 이렇게 뭐 시문을 짓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떡을 해서 먹었다, 국화떡을 해서 먹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걸 볼 때 결국은 신라 때부터 일부 풍습이 전래가 되어서 조선 후기에 와서야 서민들에까지 널리 확산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도연명에게 와서는 이 국화의 의미가 좀 더 다르게 확장되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그 기원을 볼 것 같으면 불언에게는 그 술의 의미가 뭐냐, 왜 하필 술을 마시느냐,
그것은 이제 그 인용문에 75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구련이 추방돼서 강가에서 논일고 있으니까 어떤 어부가 그걸 보고 그들은 대부로서 무슨 까닭으로 여기 왔는가 물으니까 세상 사람이 다 흐리지만 나는 맑고 모든 사람들이 다 취했으나 나만 깨어 있어서 이 때문에 추방을 했다. 충성스러운 가난을 했다고 해서 쫓겨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역설적인 표현이 도연명의 음주라는 제목으로 시가 여러 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13번째 시를 보면 도연명도 그 뜻을 깨닫고 그걸 세상을 구할 재능을 지니고도 뜻을 펴지 못한 그런 울분을 토하는 방식으로 술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범국회에서의 술은 이들하고 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이제 긴밀한 고리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연명은 술 자체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술을 많이 마셨는데 그 술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술에 가탁해서 자신의 자취,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연명 이후에 중국 문학에서 술이 등장할 때는 그 함의가 굉장히 깊은데 이게 이제 도연명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음주 5번에 보면 중국 문학에서 반드시 빠질 수 없는 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오두막역거 인가 근처에 있으니 수레와 말구름이 시끄럽지 않네. 그대에게 묻노니 어찌 그럴 수 있나. 마음이 머니 땅이 절로 외지다네. 동쪽을 밑에서 국화를 따서 유연히 남산을 보나니. 이게 이제 명구라는 겁니다. 방금 마지막에 읽은 이 두 구절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도연명에게 국화는 은일과 절조다. 이 절조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는 절이로 표현이 되는 거죠. 절이.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국화가 이 절이로 이렇게 상징되는 그런 물건으로서 등장한 게 아니고 재앙을 맞는 민속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건강을 거쳐서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생각할 부분이 국화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래서 국화를 본격적으로 시문으로 표현하게 된 것은 이재현 선생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원시고 5권에 보면 국화를 심고 하는 시가 있는데 77쪽에 거기 인용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화의 어떤 충절, 그 서리가 내리는데도 변함이 없는 그 충절을 나타냈고, 그리고 그 절조가 술하고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도연명의 그 생각이 고려시대 때 문인들에게는 널리 이제 확산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도연명의 그 은일 사상 그걸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뒷날 동계 선생이 이 국화를 사랑했던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같지가 않다 하는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일이나 절조를 같이 이렇게 나타내는 작품으로는 이 밖에도 뭐 이곡 선생이나 정포 등 전국 국화에 대한 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78쪽에 장류 선생의 계곡 선생 문집에 나와 있는 율시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국화 홀로 절조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는 은일 사상이 슬그머니 이제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계집에 나타난 17세기 칠은절구 화분의 국화를 넣다, 여기 투수 중에 1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마주하고 거룩한 맹세를 하였네. 차가운 향기 불어주니 맑은 향이 소매에 가득. 우습기도 하지 꿀은 너무 일찍 먹어서 서리에 굽히지 않는 꽃을 볼 줄 모르다니. 국화주를 너무 일찍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이 내리기 전에 이제 마셨으니까 국화의 그 굳은 절개나 기상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는데 이런 그 분위기의 시가 동계문집을 찾아보면 모두 4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계에게 인식된 국화는 은일 사상은 빠지고 절조만 이렇게 나타나는, 절조라는 게 이제 여기 와서는 이제 절개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상고절 할 때 그 절개, 서리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꽃을 활짝 피우는 절개, 이런 태도는, 국화를 보는 태도는 박세당 선생에게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난을 국화로 극복하고자 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하는 내용이 79쪽 서계집의 그 국화에 대한 시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적으로 과연 언제부터 대중화되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실제 동계 선생이 국화에서 어떤 절조 또는 절개를 추구를 했다면 그 당시의 어떤 문화적 분위기, 이거하고 이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자기나 그림을, 도록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고려 때도 이 국화 문양은 있습니다. 도자기를 파가지고 이렇게 찍는 국화문, 그 인화문이라고 그러죠. 눌러서 찍는 거. 그런 국화 무늬는 고려 때도 이미 청자에 많이 새겨지고 나타났는데, 이걸 그림으로 도자기에 또 이제 사군자로서 4개를 동시에 이렇게 사면에 배치하는 이런 구도의 그림은 고려 때에는 한 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사군자라는 것은 처음부터 사군자의 개념이 확립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송대에 전해진 게 아니고 개별로, 매화는 매화대로, 난초는 난초대로, 또 대나무는 대나무대로 각각의 취향대로 그 절개를 나타내는 그런 그 군자를 하나씩 이렇게 그리는 것은 이미 3세기, 4세기부터 있었더라고요.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로 묶여져 가지고 도자기나 그림에 같이 나타나는 것은 선조 때부터가 이게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우리나라 선조. 그럼 왜 하필 사군자의 무인화나 도자기 그림이 선조 때 나타났는가? 이것을 고찰해 볼 때 이건 아마 그 시대의 정치 상황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았느냐. 그 시대의 정치 상황과 백성들의 정서가 그 제조지언이라는 이런 사상이 이제 팽배하고 있었거든요. 앞에서 정 교수님이 정우락 선생님이 아까 발표를 했는데 의리, 대명 의리, 그걸 이제 지키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이 영남 우도의 남명학파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결국은 광해군을 몰아내는 이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광해군의 실정 중에 하나가 명나라를 도외시하고 청나라와 자꾸 손을 잡으려고 한다. 여기 이제 한 항목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주가 아니냐. 그 자기들이 이때까지 선조 때 그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고 그렇다면 의리를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배신자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런 사상이 그 낭명학파의 그 학설과 맞아 떨어지면서 더 강조가 되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계문집에 나타난 국화시도 전부 이렇게 절개를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은 결코 이제 우연한 일이 아니고 이런 학파의 주장과 그 당시의 백성들의 정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었다. 그게 이제 사상적 동향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화가 이 조선 후기에 특히 이제 16세기, 7세기에 들어오면서 사면에 한 자리에 나타나는 그런 그림들이 일반화됐다는 걸 볼 때 동계 선생에게 있어서 국화라는 것은 뭐 은일도 아니고 완전히 이제 절개로 굳어지는 이미 그 당시 분위기가 그렇게 이제 정착이 되어 있었다 하는 걸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3장입니다. 80쪽에 동계 정원과 영상 번국회. 번국회 결성의 동기가 뭐냐? 왜 이걸 하필 병자년 1636년이 병자호란이 나던 해입니다. 그해 9월 9일에 용산 번국회를 결성을 했느냐? 그 앞에 28년에 이미 이제 정묘호란이 있었고 정묘호란 때도 동계 선생은 싸우기를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 주전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강했는데 그런데 병자호란이 나고 나서도 계속 이제 싸우기를 주장했단 말씀이죠. 김상헌과 같이.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제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이것저것 이제 보기 전에는 다소 이게 무리한 주장이 아니었나. 아니 조선군이 군사력이나 뭐 무기면에서 압도적인 열세인데 왜 굳이 나가서 전멸하는 길을 택하려고 했을까? 그게 이제 저는 상당히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상소문을 쭉 읽어보니까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정묘호란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들이 말을 타고 주로 이제 공격을 해오니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포를 어디다가 배치를 하고 그리고 궁수를 어디다가 배치를 하고 보병과 기병을 어떻게 섞어서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성산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모한 게 아니고 항복할 때는 그때 가서 이제 그 항복을 할지 모르지만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항복하는 것은 거의 현명치 못하다. 그래서 그 부분의 상소를 읽고는 동계 선생이 이게 결코 무리한 주장을 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었구나. 그럼 이런 전략은 어디서 얻었는가? 남명계의 학문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병서를 읽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일찍이 부친을 따라서 임진왜란때 종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미 이런 전략이나 그런 방법들을 구상을 했던 것 같고 그것을 호란이 일어나자 적용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묘호란 때부터 주전을 주장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자 국정에 적극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사직하고 낙향하고 또 교지가 내려오면 받아들여서 뭐 감사한다고 얘기하고는 바로 사직서 쓰고 또 내려오고 이런 과정이 계속 되풀이 되면서 1930년에 1630년에 자기 모친이 이제 돌아가십니다. 모친이 돌아가시면서 용산에 그 선영에다가 모친을 장례를 지내고 그 밑에서 심효를 했는데 이때 이제 제자들이 또는 교류하던 것들이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이제 성향을 볼 것 같으면 그 다음 장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학맥이 대체로 일치하는 분들입니다. 남명학파를 그리고 자기가 수학했던 서성의 문화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문들 그리고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결국 자주 모임을 갖다가 보니까 결정적으로 1636년 9월 9일에 이런 계획을 맺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저는 처음에는 그 풍류 아니냐, 풍류 문화라고 이제 보고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풍류라고 하면 그 어떤 놀이 문화거든요. 놀이 문화인데 글로서 놀이를 하든지 아니면 또 어떤 뭐 유희를 하든지 글이 아니더라도 유희를 하든지 화랑도들은 풍류도인데 심신을 수련을 같이 하면서 노래를 하고 춤을 췄다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이 조선시대 선비들에게는 뭐 불가능한 이야기죠. 특히 정제 음숙을 강조하는 경사상에서 보면 그런 행동을 하기는 어려웠을 테고 그럼 시는 쓸 수 있지 않느냐 하고 남아있는 문집 중에 거의 뭐 살펴봤는데 아까 정원학 선생님이 인용을 한 팔송 정필달 선생이 쓴 용산 번국회라는 시 두 편 그거 말고는 발견된 게 없습니다. 옥외 조정립 선생 문집도 살펴봤는데 용산 번국회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고 그리고 동계 선생 자신도 연보에 그 개회를 했다는 기록조차도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의 개회는 풍류가 목적이거나 그렇지는 않다. 근데 국화주를 마시고 했다는 점에서 이 풍류 정신이 전혀 배제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1쪽을 보시면 이런 정치적 배경 하에서 특히 이제 그 오정립 선생 같은 분 또 문희 선생의 아들 문성우 선생이 같이 개원으로 참여를 하는데 이 문희 선생은 벼슬길에 나갔다가 광해군이 그 폐륜을 했다, 뭐 폐모 사건 이때 그냥 뭐 사직서를 쓰고 바로 내려와 버리니까 거기 이제 정치적으로 뜻이 갔고 조정립 선생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기 때문에 뭐 정치적 동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들었다는 게 하나의 계기고 두 번째는 용천정사에서 제자들을 양성을 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동기가 될 수 있죠. 그 제자 중에 상당수가 개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학맥이죠. 학맥이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학맥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만나고 모일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용산 번국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85쪽을 보시면 앞에 이제 언급된 부분은 전부 생략을 하고 몇 명이 모였느냐 이게 이제 보니까 논문에 이게 5개가 실려 있는데 서로 조금씩 이게 편차가 있더라고요. 21명이 모였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그 기록에는 팔송 선생 자신은 거기다가 포함을 안 시켰어요. 팔송이 분명히 거기서 심부름하고 이렇게 그 집사처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고, 그래서 다 합치면 처음 모인 개원들은 21명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조실은 이제 부자관인데 뭐 다른 이유로 참여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명이 남죠. 19명인데 여기서 다시 이제 그 곽공규라는 분하고 이호라는 분은 또 이게 후손들이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후손들이 모임을 가지게 된 그런 그 재현들은 그럼 몇 명이 되겠습니까? 거기 17명이 되는 겁니다. 87쪽에 병자호란 이후의 번국회 활동, 이제 병자호란 이후에 고종 무술년에 다시 이제 이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결국 후손들이 다시 이제 모이게 된 거는 고종 때 1900년입니다. 1900년에 다시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이때 이제 주관을 한 분들이 87조 그 인용문에 나와 있습니다. 정항기, 김채진, 정인환, 최규환,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이걸 부활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신 분이 앞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그 구제 정재성 선생입니다. 구제 정재성 선생은 팔송 선생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면후 선생 아래서 수학을 하면서 면후 선생이 항일 구구 운동을 했듯이 이런 계회를 통해서 다시 결속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계회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왜 안 했을까? 만약에 이게 풍요 모임이었다면 이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나라가 어지럽기 전에.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가면 계속 외침들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무슨 양요도 생기고 뭐 무슨 혼란도 생기고 내외적으로 어려울 텐데, 그런 위기를 보면서 다시 결속할 필요가 있다 해서 다시 이제 후손들이 모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자호란 이후에도 동계 선생이 사망하고 나서도 91쪽에 보면 그 후손들 간의 혼맥과 항맥은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 이런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게 부활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용산 번국회가 단순한 친목 모임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었다. 그 역사적인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관계 유지 방법이 결국은 항맥이거나 혼맥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떤 지역에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는, 그리고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결국 외세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나중에 토론 시간에 또 이런저런 말씀을 들어보고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경수 선생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하시느라고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